오늘은 앤디 커틀러 박사의 모발 중금속 검사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요 책이고요. Hair Test Interpretation Finding Hidden Toxicity 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쓰인 책이고요. 1990년대 후반? 초반? 요때쯤 1990년대에 쓰인 책이고,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이렇게 모발 검사를 해오고 있었고, 그 모발 검사 내용에 대한 해석을 앤디 커틀러 박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잘 분석돼 있고 굉장히 까다롭지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의 한 30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 표지 내용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각종 질병명들이 앞 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 커틀러 박사는 이 중금속의 중독이 현대인들의 지금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질환들과 이 중금속의 중독이 관련돼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종 질환들에 대한 케이스를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들이 어떤 중독으로 어떤 치료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간단한 구조와 그 세포의 형태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 세포가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들을 어떻게 수송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책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그림을 그려봤어요. 설명에 필요한 주요 기관만 간략하게 모식화했고요. 보시면 세포는 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 동그랗게 크게 굉장히 이중 구조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복잡하게 그려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세포막이에요. 이 세포막이 마치 콩나물 대가리처럼 꼬리가 2개 달린 콩나물 대가리가 꼬리를 이렇게 마주쳐서 늘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형태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물질의 유입과 배출이 굉장히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물질을 유입시키는 특정 구조들이 또 여기저기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핵이 있고, 그 세포가 사용할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과 같은 미토콘드리아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형태들은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도 그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간세포냐, 아니면 근육세포냐, 뭐 심장세포냐, 뇌세포냐, 이런 것들,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필요한 성분을 이렇게 유입시키고 배출시키기 위한 그런 형태들도 각 세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세포가 필요 없는 노폐물은 바깥으로 배출하고, 그리고 세포가 어디 망가진 부분, 수선이 필요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이 세포에서는 말하자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복잡하지만 세포는 그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막 안팎으로 물질을 수송해야 합니다. 세포막 물질 수송의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그림 그려놓은 곳에서는 세 가지 방법 크게 써놓은 게 있는데 1번, 2번, 3번. 이것은 세포 내로 물질을 들여오는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이 능동적이라는 개념이 억지로, 일부러라는 개념이에요. 에너지를 써가면서 물질을 끌고 들어오고 끌고 내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동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저절로 어떤 조건 때문에 단순 확산이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여과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쉽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 물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얘기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세포막 구조를 확대해서 그려봤는데요. 이 세포막의 구조는 지질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콩나물의 대가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이렇게 꼬리 부분을 맞닥뜨려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배열되어 있고 콩나물 대가리 쪽이 세포 밖과 안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요 구조가 굉장히 유들유들한 구조인데요. 유동적이어서 사이가 잘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 콩나물들끼리 자리를 바꾸기도 해요. 회전하기도 하고 꼬리를 비틀기도 하고 하면서 물질이 안팎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용이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굉장히 과학적인 구조예요. 방금 설명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여기다 기입을 해놨어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결국은 세포가 그 세포 자신이 필요한 미네랄과 영양 성분들 그리고 각종 비타민들의 양을 정확하게 스스로 조절을 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마그네슘, 당, 아미노산, 칼슘, 염소, 필수 미네랄들 각종 이런 필요한 물질들을 여러 가지 다른 기전과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그리고 구조와 형태를 통해서 세포 내로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세포가 이렇게 복잡하게 물질 수송을 하는 이유는 세포 제각각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물질을 필요한 정도로 세포 내로 정확하게 유입하기 위함이고 필요 없는 물질들은 배출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포의 형태는 유지가 돼야 되고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삼투압의 밸런스도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포는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럴 때 전이차, 그러니까 정기적인 전이차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이차를 유지하는 데 이용이 되기도 하고 또 물질 수송 자체를 위해서 전이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포가 죽지 않고 세포의 기능을 다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또 체내에서 적절한 산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산도 유지를 위해서도 열심히 세포 안팎으로 물질 수송을 이쪽으로 나르고 저쪽으로 나르고 하는 거예요. 즉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상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포는. 이 밸런스를 떨어뜨리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인 작용이 생길 때 세포는 결국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게 돼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중금속의 체내 유입량이 늘고 있어요. 중금속도 세포가 물질을 수송하는 그 기전을 통해서 세포 내로 유입이 되고 원래 필요했던 이상적 밸런스를 깨뜨리게 되는 상황이 되죠. 중금속이 체내 유입이 되면 세포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진행을 해요. 그렇지만 개인의 유전적인 능력과 건강 상태, 현재 발달 정도,
뭐 등등에 따라 그 디톡스 능력에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능력을 벗어나는 만큼 이 유입이 된다면 결국에는 세포가 유지해야 되는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깨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중금속 중에서도 수은이 유입이 되면 세포의 미네랄 밸런스가 완전히 파괴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미네랄 수송, 그러니까 물질 수송의 그런 체계가, 수송 체계가 완전히 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특히 체내 자체적인 디톡스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중금속들이 단일하게 유입된 경우보다 여러 가지 중금속이 복합적으로 유입이 됐을 경우에 그 영향이, 그리고 그것을 디톡스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된다고 해요. 앤디 커틀러 박사가 말하고 있는 모발 중금속 테스트는 닥터스 데이터사와 그레이트 플레인 랩사가 검사로서는 선호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랩이래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가장 모발 중금속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레인지, 그러니까 정상 범위라고 설정된 레퍼런스 레인지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규모의 랩사들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해외에 보내서 뭐 검사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들도 많은데 그레이트 플레인사는 제가 좀 봤는데 닥터스 데이터사에서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레인지는 당연히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의 차이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의학에서 이 모발 검사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앤디 커틀러가 말하고 있는 모발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toxic elements,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표기하는 부분과 essential, 그리고 other elements, 그러니까 필수 미네랄과, 우리가 보통은 미네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엘리먼트를 표기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 모발 검사의 해석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독성 물질의 막대기가 이렇게 길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요 정도 안 나오는데 엄청나게 길게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 독성 물질의 중독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아주 짧게 거의 나오지 않게 이 막대기가 정말 짧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체내에 그 중금속이 없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혹 잘 모르는 분들은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도 그러는데 막대기가 길기 때문에 이 중금속이 체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이 막대기가 굉장히 짧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금속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앤디 커틀러의 모발 검사 결과의 해석은 이 사람은 순 중독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는데, 톡식 엘리먼트에 보이는 순 표기는 막대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순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막대기 그림만 보고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앤디 커틀러의 방법에 의해서 수은 중독이라는 단정을 받았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수은은 전혀 검출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고 의아하죠. 그런데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중금속 검사를 할 때 먼저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아요. 중금속 검사합시다 했을 때 다들 모발 검사를 권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중금속 테스트를 할 때 혈액 검사를 먼저 하지 않아요. 모발 검사를 하지. 그 이유는 중금속은 아까 제가 처음에 아주 오랫동안 설명을 했지만 중금속은 체내 유입이 되면 일단 막 유입이 됐을 때는 혈류 내에 있겠죠. 혈류를 통해서 각종 온몸에 세포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수송 기전에 의해서 물질의 세포 내 수송 기전에 의해서 세포 내에 들어가서 이제 혈류 내에 검출이 되지 않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업 현장에 있다가 지금 당장 수은에 완전 수은이 쏟아지는 물 속에 들어갔다 빠졌다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 검사를 바로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수은이 엄청나게 혈류에서 검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은을 내 몸에 이렇게 유입돼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혈류 내에서 검출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내 몸에서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디톡스를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내 온 몸의 세포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혈류에서 어느 시점에서 혈류에서 갑자기 검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수은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수은 중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 띡 한번 해가지고 중독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밝힐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모발 검사는 왜 하느냐? 모발 검사는 모발도 세포예요. 세포인데 이 모발의 세포는 우리 손톱이나 발톱 요런 것처럼 내 몸에서 분비되어 나와지는 거예요. 분비되어 나와지는 세포예요. 세포인데 내 몸에서 땀이나 땀 요런 것처럼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처럼 분비 배출하는 기관이라고요. 모발은. 이 모발도 세포이다 보니 세포가 구성하는 어떤 특정적인 미네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드는 게 맞아요. 레퍼런스 레인지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에서 중금속이 많아서 디톡스를 하고 많은 중금속을 배출을 한다면 이 모발에도 그 중금속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배출을 잘 한다면. 그렇지만 내 몸에서 배출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고 디톡스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면 내 몸에는 충분히 이 중금속이 많은데 그렇다면 모발 검사에서 드러나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모발 검사는 체내에서 배출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내 체내에 얼마나 중금속이 있는지를 내 체내 세포에는 도대체 얼만큼의 중금속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 검사지를 보고 당신은 중금속이 없습니다. 당신은 체내 중금속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결과의 해석을 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모발 검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는 거죠. 그렇다면 모발 검사 결과를 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이 모발 세포가 유지해야 되는 미네랄 밸런스가 어떤 상태이냐를 봐야 해요. 여타의 중금속들은 세포 내 축적이 되면서 어떤 세포 기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만 세포 내 전반적인 미네랄 수송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아요. 원래 유지돼야 될 미네랄 밸런스를 완전히 깨뜨리진 않는다고요. 단 하나의 중금속만 빼고요. 그 중금속이 바로 수은인 거죠. 일단 수은이 체내에 유입이 되면 세포 내 물질 수송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미네랄이며 필요한 뉴트리션, 비타민 등등 뭐 여러가지 기능을 유지할 만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신경세포면 신경세포, 간세포면 간세포, 혈액세포면 혈액세포 뭐 등등등 각각의 세포들이 기능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대사에도 이상이 발생할 것이며 뭐 에너지 생성도 어려울 것이며 에너지 생성이 어려우면 뭐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 내 유입을 시키는 작동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세포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 세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웃 세포들도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물론 그 재료의 유입량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하냐에 따라서도 그 증상의 차이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도 마치 스펙트럼처럼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만약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밸런스가 극단적으로 깨져 있는 경우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수은의 체내 유입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은의 유입이 세포의 미네랄 수송 체계에 문제를 가져왔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앤디 커틀러 박사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 형태 5가지를 룰로 만들어 놓고 이 룰 안에 드는 경우는 세포의 미네랄 수송 체계에 문제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은 중독을 시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수은 중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성 물질에 표현이 되어 있는 수은의 막대기 그래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영역에 보이는 필수 미네랄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서는 수은 중독의 5가지 카운팅 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운팅 룰은 닥터 스테이타사와 그레이트 플레인스 랩사의 검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룰입니다. 직접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룰은 아래쪽 필수 미네랄 영역을 보셔야 돼요. 위쪽 독성 영역을 보는 게 아니라 아래쪽 필수 미네랄 영역을 보시면 가운데 하얗게 중앙에 하얀색 기둥이 이 그래프 쪽에 보이시죠? 거기가 50%일 기준이에요. 이 50%를 넘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막대기가 5개 또는 그 이하인 경우는 첫 번째 룰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까만색 막대기가 하얀색 기둥 가운데 기둥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4개의 막대기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룰을 만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원래는 이 하얀색 기둥과 양측 이 초록색 기둥 요 안에서 막대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미네랄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경우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가 아래쪽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첫 번째 룰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룰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필수 미네랄 영역을 보시면 반대로, 첫 번째 룰과 반대로 50%의 왼쪽으로 막대기가 그려지는 것이 5개 또는 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보시면 제가 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기를 해봤는데 하나, 둘, 셋, 3개만 왼쪽으로 넘어가고 대부분이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런 경우도 미네랄 밸런스에 확실한 문제가 보여진다 라고 두 번째 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룰은 필수 미네랄 부분에서 막대기가 양 끝쪽에 빨간색 레드존까지 뻗어나간 경우가 4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를 세 번째 룰로 잡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미네랄 밸런스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끝으로 막대기가 여러 개 간 경우. 네 번째 룰입니다. 세 번째 룰에서 봤던 같은 검사 결과지인데요. 이 검사는 세 번째 룰과 네 번째 룰을 둘 다 만족시킵니다. 네 번째 룰은 필수 미네랄 부분의 흰색을 중심으로 양측의 녹색 부분의 영역이 보이시죠? 그 영역이 양측을 다 포함하면 16에서 84%에 이르는 영역 내에 있는 건데요. 이 영역 내에 막대기 끝이 있는 것이 11개 또는 그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11개보다 안 된다. 이 막대기들이 녹색을 벗어난 것들이 더 많아서 이 녹색과 흰색 영역에 있는 게 11개도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룰입니다. 다섯 번째 룰은 이전 룰이 막대기 1개 차이로 룰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2개 이상이라면 그것도 다섯 번째 룰을 만족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앤디 코틀러 박사는 이 5가지 룰 중에 단 한 가지만 만족을 하더라도 그것은 수은 중독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어정쩡하게 조금 밸런스가 좀 이상하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들만 5가지 룰로 잡았기 때문에 그 룰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은 분명히 수은 중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모발 검사의 해석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은. 저도 수은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수은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다면 이 수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소스가 뭘까요? 1990년도 초반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수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에 있는 아말감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하루 평균 아말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루 평균 4에서 21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수은을 인체가 흡수하게 된대요. 이것은 환경보호국 EPA가 권장하는 70kg 정도의 성인의 하루 제한량인 7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는 수준이죠. 게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껌을 자주 씹는다거나 이를 빡빡 가는 사람인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이 체내로 흡수가 된다고 결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발표 이후에 이 내용이 굉장히 변형이 되면서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 치과협회나 여러 세계 각국의 치과 연맹에서 여러 가지 뭐 스터디를 제시를 하면서 그때부터 스터디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치아에서 나오는 그 수은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노출은 돼요. 체내 흡수가 되긴 된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것이 주는 영향이 뭐 인체에 큰 질환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라는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에 아말감을 9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감은 이미 역사적으로 한 150년간 안전하다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그게 안전한지에 대한 정확한 검사는 없었어요. 아말감 내 수은이 50%가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다른 금속인데 주장은 이 수은이 이 아말감을 만들 때 이 수은이 다른 금속들과 이렇게 배합이 돼서 뭉쳐지면 굉장히 결합이 안정적이어서 수은 자체가 체내로 배출되기가 어렵다 라는 내용인데요. 안정적이다는 것은 이제 뭐 과학적 실험적 이런 내용일 것이고 그렇지만 이게 인체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는 사실 WHO가 처음으로 확인을 해 주었었고 이후 그 WHO의 결과 내용을 번복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질환과의 관련성 여부 이런 것들 그리고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걸로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치과에 아말감이 사용이 되면서 환경에 배출되는 수은의 양이 세계적으로 연간 260에서 340톤 가량이 된다고 해요. 환경적으로도 사실 이게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게 환경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이게 들어본 적이 없고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고 관심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있지만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몸서리 쳤었죠. 그리고 원소 수은 이런 것들은 뭐 치과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과학 실험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일단 실험실에서 자꾸 사용이 된다는 얘기는 그게 환경에도 분명히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LED 등 말고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 내부에 벌브가 있대요. 그 벌브 안에 수은이 쓰이기 때문에 폐 형광등을 폐기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깨뜨린다거나 그냥 폐기를 잘못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수은 증기가 가장 위험한데요. 증기 형태로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것. 그 수은 증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은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수은 전지도 있고 제가 이제 수은의 소스가 무엇인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네일 아트에도 쓰이더라고요. 그 수은이 굉장히 반짝반짝이고 그 뭐랄까 액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반짝이는 그런 특징 때문에 네일 아트에도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에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 뒷면에 이게 유리잖아요. 유리 뒷면에 이런 금속 제품이 뭐 실버 그러니까 은이라든가 이런 금속 제품이 반짝이는 것들이 이렇게 발라져서 우리가 이걸 들여다볼 수 있게 유리를 통과한 그 금속 부분에 우리 얼굴이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거울 뒷면에도
수은이 그런 아말감 형태가 발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문신 등의 염료로도, 특히 레드 색상의 염료에 수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은 체온계에는 수은이 들어있는, 수은 액체, 원소 수은이 들어있는 거고, 지금은 그 위험성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많이 얘기가 되면서 관심은 없지만 실제로 위험하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이제 퇴출이 되었죠. 지금은 수은 체온계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페인트가 발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수은이 사용되기도 하고, 이 수은 자체가 이 항곰팡이제, 항박테리아, 세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페인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르면 이제 그런 곰팡이나 세균들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포함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는 이런 특성 때문에 살균 효과 를 이용해서 머큐로크롬이라고 들어보셨나 몰라요. 우리 어릴 때 빨간 약, 아까진기 이런 거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도 많이 발랐었거든요. 그 내부에 수은이 들어있는 거죠. 수은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균 효과를 보는 거예요. 머큐로크롬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마 퇴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엄청 발랐는데. 그리고 시메로살이라고 이거는 보존제예요. 이 수은이 이런 항세균, 항곰팡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존제, 세균이 살면 안 되는, 곰팡이가 살면 안 되는 이런 제품에 보존제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꼭 맞아야 하는 백신 내부에도 있었고, 지금도 미 CDC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시메로사를 가지고 있는 백신들도 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백신들을 확인했을 때 지금은 일부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대다수 시메로살이 들어갔었고요. 그 컨택트 렌즈 용액에도, 그게 보존액이 있잖아요. 렌즈를 보존하는 용액, 그 용액 안에도 보존제로 들어갔었고, 안약도 단회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 횟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안약들도 거기에 세균이 살면 안 되니까 보존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비강 스프레이 등에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시메로살을 이렇게 포함하는 제품은 최근에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제품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에는 아마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이 수은 산업 폐기물들이 이제 폐기 처리가 잘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환경으로 가게 되잖아요.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바다에 이제 살고 있는 생선들, 특히 상위포식자들, 참치나 고래 같은 이런 상위포식자들에게는 수은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생선의 일단 제가 아는 것들 몇 가지만 열거해 봤는데 이것만도 놀라운데, 사실 제가 아는 게 모든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상의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가지 네이버에서 이 수은의 중독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바로 뜨는 기사들을 몇 가지 여기다 발췌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말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이 있길래 올려봤는데, 일단은 이게 참 논란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아말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모든 의료 혜택이 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말감을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논란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혹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아니다 라고 국가기관들이나 협회들은 다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이 불러일으켜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면 뭐 그거에 대한 보상, 배상 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WHO도 그렇고 FDA, 그게 미국 내 그 치과 협회인 것 같아요. FDI도 그렇고 아말감이 위험하지 않다, 질환과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경고는 FDA에서 하고 있어요. 그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말감을 피하라, 하이 리스크 파퓰레이션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임상, 그리고 수유하는 수유부, 또 신경계나 뇌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중금속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피하라고, 주의를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경고문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이게 문제가 확실히 있구나 하고 확신을 가졌다고 할까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요 기사는 2021년, 그러니까 최근 기사인데 1980년대인가 수은 체온계를 만드는 회사에 17세 소년이 입사했다가 2달 만에 수은 중독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 갑자기 2021년에 기사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친구가 겪었던 증상들도 굉장히 보면은 심각해요. 물론 저기는 더 대량 이렇게 노출이 됐겠지만 이것도 올해 최근 기사예요. 임병택 시흥시장, 전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임병택 시흥시장 토양 오염 조사 손 놨나? 까맣게 모르는 시민들 수은 중독 심각. 그러니까 지금 산업 폐기물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대책이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것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불시에 검색했는데 이게 지금 뜨는 건데 이게 지금만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의 일이 딱 제가 검색한 이 순간만 발생하진 않았겠죠. 이 기사도 최근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스터디를 했대요. 미국 내에 있는 아시아인과 비아시아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시아인들이 확실히 생선을 더 선호를 하고 이 미국 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시아인들이 수은 함유량이 비아시아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연구였어요. 우리가 생선 소비량이 아무래도 많죠. 저는 지금은 생선을 잘 먹지는 않는데 우리도 생선 소비량이 높지만 일본 같은 국가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모발 중금속 범사의 해석은 앤디 커틀러 박사의 저서이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앤디 커틀러 박사의 책들이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는데요. 다 이게 수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3책자는 여기 noamalgam.com에서 현재도 구입 가능해요. 그리고 참고 서적으로는
데이비드 해몬드의 수은 중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비밀스러운 내용도 많고요. 제가 처음 이 책을 보고 이제 앤디 커틀러 박사의 책이랑 이 책을 보고 내용을 보고 나서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번역을 해야겠다. 굉장히 시간 들여서 힘들게 번역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너무 어려웠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